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길병원 혈액내과 김혁입니다. 오늘은 급성골수백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급성골수백혈병은 어떤 병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두 번째는 흔히 얘기하는 고강도 항암 치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백혈병의 항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고강도 항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급성골수백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혈액이란 무엇이고 혈액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래서 급성백혈병이 생겼을 때 그러한 이상에 의한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혈액은 크게 혈장하고 혈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혈장은 피를 보면은 물로 돼 있으니까 그 물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혈구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세포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 생겼다라고 할 때는 이런 혈구에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구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혈구라는 게 있고요. 혈구. 그 다음에 적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혈구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백혈구는 보통은 한 7,000개 정도 수치가 정도 되는데, 보통은 4,000에서 10,000개 정도, 요 사이가 적절한 개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혈구는 혈색소라는 것으로 기준을 하는데요. 남자는 13 이상, 여자는 12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너무 많을 때도 병이지만 이거보다 적으면 우리가 적혈구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혈소판은 보통은 한 20만 개 정도가 정상인데, 일반적으로 10만에서 40만 개 정도가 정상이 됩니다. 이제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급성골수백혈병이 생겼을 때 이런 숫자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혈액 수치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병원에 오게 되죠. 따라서 이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가 몇 개인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백혈구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얘는 방어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균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과 공격하는 그런 방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면역작용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면역 반응을 하는 것도 백혈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방어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을 해줍니다. 산소 운반. 우리 몸의 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외부에서 산소를 불러 들여와서 이 산소를 받아들인 다음에 온몸으로 보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산소가 들어오는 곳이 결국 우리가 호흡하는 이 호흡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를 통해서 결국 혈액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혈액 안으로 들어온 산소는 이 혈색소라는 곳에 붙어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세포,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산소를 운반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혈색소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숨을 잘 쉬고 폐도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각 세포에 들어가는 산소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소판은 우리가 피가 났을 때 피를 멈추는 작용 중에 하나를 담당을 합니다. 피를 멈추게 하는 작용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혈소판만 가지고 피가 멈추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피를 멈추게 하는 첫 번째 단계에 작용을 하는 것이 혈소판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에서 피를 어느 정도 막아주면 그것들을 더 공고하게 피가 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응고작용이라고 하는, 응고인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피가 멈추는데 작용하는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 혈소판이 가장 그 첫 번째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소판이 부족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출혈이 생긴다. 근데 이제 혈소판의 출혈과 혈액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출혈은 약간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혈소판이 부족하면 뭔가 피가 잘 안 멈추거나 피가 잘 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백혈구의 숫자의 이상 또는 기능의 이상이 생기면 방어가 문제가 생기고, 적혈구의 수치의 이상 또는 기능의 이상이면 산소 운반이 안 되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것과 같은 현상.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소위 얘기하는 빈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혈 증상이 있다. 뭐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어지럽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이런 증상을 우리가 빈혈 증상이라고 하는데, 빈혈 증상이 적혈구, 즉 혈색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을 우리가 빈혈 증상이라고 소위 얘기를 합니다. 혈소판의 수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이것은 이제 출혈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급성 골수 백혈병은 뭐냐? 급성 골수 백혈병은 이름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급성이고 골수고 백혈병입니다. 자, 먼저 이 마지막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혈병. 백혈병이라는 것은 일단 혈액암입니다. 혈액암. 그러니까 이제 진단이 백혈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백혈병 뭐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으니까 뭐 피에서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혈병은 혈액에서 생기는 암의 일종입니다. 혈액에서 생기는 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림프구라는 것에서 생기는 림프종도 있고, 그 다음에 B세포, 형질세포라고 하는 것에서 생기는 다발골수종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혈액암 중에서 이 암세포가 골수에서 생겨서 어떤 수치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러면은 우리가 백혈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혈액암 중에 혈액 수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혈액에 암세포가 존재하는 거죠. 암세포가. 네. 그러니까 혈액암 중에서 혈액 자체에 암세포가 많아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수치가 변화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백혈병이라는 이름에 암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혈액암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수는 뭐냐? 골수는 이 혈액이 크게 두 가지로 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수구와 림프구로 분화가 되는데, 골수구와 림프구 둘 중에 골수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한 이유는
이 두 개가 치료 방법이 약간 다르고 쓰는 약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림프구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림프종이라는 병과 또 아주 연관이 많이 있고 급성 골수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병과 또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류적으로 봤을 때는 혈액암 중에서 상당히 다른 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백혈병 중에서 골수 백혈병이냐 림프 백혈병이냐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성은 자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의 암세포가 많아진다,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성은 뭐냐면은 미성숙 형태, 미성숙 형태의 암세포가 많아지는 것을 급성 백혈병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 말고 이제 만성 백혈병이 있습니다. 만성 백혈병은 성숙형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 혈액에서 보이는 그런 성숙형 형태가 많아지는 것을 만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성 백혈병은 성숙형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거죠.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증상을 나타내는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그것이 더 나빠지는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급성 같은 경우에는 이 암세포가 바로 미성숙 백혈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미성숙 형태의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격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형태의 그런 암세포가 미성숙 형태의 암세포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되고 증상도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고 그리고 증상이 없다가 나타나는 시간도 빠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급성하면은 뭐가 빨리 나빠진다라는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 급성은 미성숙 형태의 암세포가 증가하는 것을 급성 백혈병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백혈병, 급성 백혈병, 급성 골수 백혈병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골수 백혈병이 생겼을 때 왜 증상이 생기느냐? 왜 이상이 생길까? 자, 일단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이 암세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암세포는 이것은 정상적인 혈액으로부터입니다. 정상적인 혈액이 암세포로 변화가 된 거죠. 변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염과 암은 완전히 다른 거죠. 감염은 우리 몸에 원래 없던 거 또는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잠복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없던 것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감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 원래 자기 몸속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상 혈액세포가 암세포로 변화가 됐다. 그렇다면 이것을 변화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정상적인 게 암세포가 됐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정상적인 게 암세포가 되지는 않을 거니까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변화가 뭐냐? 결국은 유전자의 변화입니다. 유전자. 우리 세포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의 어떤 설계회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발현이 되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상적인 혈액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가 뭔가 변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돌연변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정상 혈액세포였으나
어느 순간 이런 변화가 겹치게 되면 돌연변이가 하나 생기고 2개 생기고 3개 생기고 어떤 특정한 급성골수 백혈병은 돌연변이가 하나만 생겨도 생기는 백혈병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급성골수 백혈병은 이런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상당히 여러 개가 겹쳐야 결국은 급성 백혈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돌연변이가 하나, 둘, 3개가 겹치게 돼서 결국 암세포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가 생기는 것은 상당히 자주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에서. 왜냐하면 우리 몸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세포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새롭게 복사를 해서 줘야 됩니다. 새로운 세포에. 그런데 복사를 하다 보면 복사에 뭔가 흠집이 생길 수 있죠. 그 흠집이 결국은 돌연변이입니다. 우리가 복사기를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깨끗했지만 복사한 것을 다시 복사하고 하다 보면 뭔가 까맣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흠집이죠. 유전자 입장에서는 유전자가 정상적인 온전한 유전자였는데 복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뭔가 바뀌는 것이 돌연변이고 그 돌연변이가 쌓여 있으면 그 쌓여 있는 것이 결국은 암세포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가 축적이 돼서 암세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 암세포는 기본적으로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죽는다. 두 번째, 자기 복제를 굉장히 많이 해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자, 그러면 혈액에서 암세포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 암세포가 잘 안 죽고 빨리 자라고 똑같은 암세포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급성골수 백혈병에서 나오는 암세포의 형태는 미성숙 백혈구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양육을 거쳐서 교육을 거쳐서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의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직업을 가질 때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죠. 따라서 갓난아이한테 어떤 고도의 일을 시킨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혈액세포도 미성숙 형태가 고도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숙 형태의 백혈구는 자기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기능을 못하는 미성숙 형태의 백혈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피를 만드는 곳을 골수라고 부릅니다. 골수. 네. 자, 골수라고 하면은 보통 뭐 뇌나 이런 그 척수 이런 것들을 이제 골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골수는 거기가 아니고요. 뼈 안에 들어있는 피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치킨 드실 때 거기 치킨의 뼈가 있죠. 뼈 안을 보면 겉에는 아주 딱딱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이렇게 스펀지처럼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에는 굉장히 딱딱하지만 그 안쪽은 스펀지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골수라고 하는 거고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골수라고 하는 곳이 이제 피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공장이죠. 자, 우리가 공장을 예를 들어보면 공장에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정도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자기만 혼자 일을 안 하면 좋은데 집에도 잘 안 가고 계속 자리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자기 동료를 엄청나게 만드는 거죠. 일 안 하는 동료를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정도는 이제 일을 못하는 구역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구역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급성백혈병이 생겼을 때 정상적인 정상혈액은 어떻게 되느냐? 정상혈액은 당연히 줄어들죠. 암세포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피를 만드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정상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상혈액이 줄어들면 백혈구가 줄고 적혈구가 줄고 혈소판이 주는 거죠. 그렇다면 백혈구의 방어 기능이 안 되고 적혈구의 산소 운반이 안 되고 혈소판의 지혈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백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혈병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백혈병의 암세포 자체가 일으키는 증상이라기보다는 이 백혈병이 많아지면서 정상혈액이 줄어들므로써 생기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혈병의 증상은 언제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를 들면 방어작용이 안 된다. 방어작용이 안 된다는 것은 감염에 취약하다는 건데 감염에 취약한 것이 어떤 상황이냐가 다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입 안에 염증이 생기시는 분도 있고 폐렴이 심하게 생기는 분도 있고 아니면 폐혈증, 균혈증, 폐혈증처럼 온몸에 균이 막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상처가 잘 안 나와서 막 퉁퉁 부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급성백혈병은 그 진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심지어 한 달 전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었다. 이런 분이 갑자기 급성백혈병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들하고 이제 급성백혈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급성백혈병이라는데 뭐 내가 느끼기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러신 분이 많고 또 하나는 아니 얼마 전까지 아주 건강하고 특히나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해봤는데도 아무 이상 없고 이런데 왜 급성백혈병이냐 그게 진짜 맞나 이렇게 이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증상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이 증상이 백혈병의 굉장히 특이한 증상은 아닙니다. 뭐 피곤한 게 백혈병의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멍이 잘 든다. 이것도 백혈병의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감염이 생겼다. 이것도 그거 보고 백혈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너무나 흔한 증상이고 어떻게 보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굉장히 약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백혈병이라는 것을 자각하기가 매우 어렵다. 두 번째, 급성백혈병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는 완전 정상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진단 당시에는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신 거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병원에 올 리가 없죠. 특히 혈액 수치에 이상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너무 이상해서 이거는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감염으로 오셨거나 아니면은 너무 뭐 빈혈 증상이 너무 심해서 왔거나 아니면은 출혈로 왔거나 뭔가가 있어서 오신 거죠. 아무것도 없이 병원에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급성골수백혈병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 정상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급성골수백혈병으로 현재 진단됐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처음에 조금 병을 받아들이시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급성골수백혈병이 되면 이런 미성숙 형태의 암세포가 자라서 골수에서 골수를 차지하고 이런 정상적인 혈액이 줄어들므로써 증상이 나타난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암세포가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증상입니다. 암세포가 증가하게 되면 정상적인 혈액 수치는 처음에는 감소하죠. 그렇지만 암세포가 너무 많게 된다. 그러면 피로 다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백혈구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뭐 정상이 지금 10,000개인데 뭐 10만 개, 20만 개 뭐 넘어가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혈병의 증상은 혈액 수치가 떨어지는 것도 증상이고 혈액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증상이고, 그러니까 이 증상만 가지고 급성골수백혈병을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골수백혈병은 어쨌든 미성숙 형태의 골수구에서 생기는 암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암세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암세포에 대한 치료, 그것이 결국은 항암 치료가 되는 거죠. 항암 치료. 그래서 이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잠시 이제 골수 말씀을 드렸는데, 골수에서 피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골수를 검사를 해서 우리가 급성골수백혈병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골수 검사는 진단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병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때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성골수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골수 검사를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뭐 어떤 분은 첫 2달 동안에 거의 4번, 5번 정도 골수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도 2번, 3번 하고, 또 조혈세포 이식, 골수 이식을 받게 되면 또 한 2년간 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수 검사. 자, 골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하고 뼈 사이에 피를 만드는 요 성분이 골수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온몸의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뼈에서 검사를 하든지 상관이 없게 되는데, 성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은 대부분의 뼈가 지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지방화가 되면서 피를 만들지 못하는 곳이 되고, 피를 만드는 곳은 보통은 골반하고 여기 흉골이라고 하죠. 요 앞에 있는, 가슴 앞에 있는 뼈, 여기 뼈가 있습니다. 여기 뼈가 있고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흉골에서 피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수 검사를 할 때는 흉골 쪽에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골반뼈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는 크게 2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골수 흡입 검사와 골수 생검이 있습니다. 골수 흡입 검사는 뭐냐면, 자, 바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늘이 당연히 뼈를 뚫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뼈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통증이 좀 있다. 우리가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진통제도 좀 쓰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이 뼈 안까지 마취를 해서 통증을 없애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따라서 여기 바깥쪽으로만 우리가 마취를 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안쪽에서 나오는 통증은 조금 이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할 때는 미리 진통제를 쓰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진통제를 전체적으로 써서 통증을 좀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늘이 이렇게 뼈의 바깥쪽 단단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피 성분을 검사한다. 이게 흡입검사입니다. 흡입검사. 이것을 흡입검사라고 합니다. 피 성분을 막 뽑아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이걸로 모양을 봅니다. 모양을 보고
이런 미성숙 형태의 백혈구가 많이 있냐? 얼마나 많이 있냐? 20% 이상, 전체 세포의 20% 이상이 있어야 우리가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20% 이상이 미성숙 형태의 암세포에 해당이 되느냐를 세야 됩니다. 세려면 모양을 봐야 되겠죠. 모양을 보려면 피성분이 필요한데 흡인 검사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정상 혈액이 암세포로 변화가 되는데 뭐가 변화가 되느냐? 유전자가 변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사를 하려면 골수 흡입이 필요합니다. 유전자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대한 어떤 구조체, 덩어리, 이것을 우리가 염색체라고 부르는데 염색체의 구조적 변화, 수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도 결국은 돌연변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자는 아주 작은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체의 작은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그 전체가 모여있는 커다란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염색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46개가 있고 그 중에서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염색체는 44개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44개 중에 그 각각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염색체는 2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2개인데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4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색체를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크기하고 모양별로. 그래서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22번 염색체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하나당 염색체가 수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서류 더미 또는 캐비넷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더미나 캐비넷에 구조적인 또는 수적인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염색체 검사. 이런 검사도 필요하고 아까 유전자 검사도 필요하고요. 모양도 봐야 되고. 그래서 골수 흡입 검사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양을 뽑아야 됩니다. 많은 양을 뽑아서 그런 각종 검사들을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은 골수 생검이라고 합니다. 생검은 뭐냐면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통째로 뽑아내는 거죠. 이 가느다랗게 보통은 한 2cm 정도로 뽑아내는데, 이 바늘의 크기에 맞게 보통 이제 뚫립니다. 그래서 요것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슬라이드로 이제 제작을 해서 구조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골수 흡입 검사에서 완전히 꽉 박혀가지고 잘 나오지 않았던 백혈병 세포가 구조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흡입 검사에서는 괜찮았는데 생검에서 급성 백혈병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흡입 검사와 생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이제 골수 검사라고 한다. 주로 골반뼈에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급성 골수 백혈병으로 진단됐다고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과연 급성 골수 백혈병이 맞냐?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고, 그 다음에 나는 얼마 전까지 멀쩡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질문이죠. 그 다음에 많은 질문이 뭐냐면은 급성 골수 백혈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도대체 몇 기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암이라고 하면 암이 몇 기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몇 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암이 생겼을 때 위에서 생기면 위암, 폐에서 생기면 폐암, 췌장에서 생기면 췌장암 이렇게 되겠죠. 즉 암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는 부위가 있는 것입니다. 생기는 부위가 있고 그 부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소위 얘기하는 1기, 2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으로 퍼졌다. 주변 장기를 막 침범하고 있다. 그러면 3기. 그런데 주변 장기만 침범하는 게 아니고 먼 데로 전이가 됐다. 그러면 4기. 이렇게 부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암세포가 부분적이라는 그런 이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성골수백혈병은 부분적인 병이 아니죠. 급성골수백혈병은 암세포가 피에 돌아다닙니다. 근데 피는 온몸을 갑니다. 그러면은 암세포가 하나 있을 때 이게 부분적인 병일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병일까요? 당연히 전체적인 병이죠. 어느 부분만 없앤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전신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급성골수백혈병은 몇 기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병인 거죠. 그런 암인 거죠. 국소적인 병일 때만 우리가 몇 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혈액암 중에 국소적인 병이 아닌데도 1기, 2기, 3기를 나누는 다발골수정이라는 병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장기의 손상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급성골수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이 백혈병 세포 하나만 생겨도 전체적으로 온몸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몇 기라는 개념이 없다. 그렇다면 급성골수백혈병은 얼마나 나쁘냐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일까? 그러니까 급성골수백혈병이 다 똑같은 병이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암이 1기, 2기, 3기, 4기가 있듯이 급성골수백혈병도 뭔가 조금 더 치료에 잘 듣는 애가 있고 치료가 잘 안 듣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전신적인 병이기 때문에 국소적이냐 아니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피에서 암세포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암세포를 얻기가 쉽다는 얘기고 이 암세포의 특징을 알아내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암세포는 정상혈액세포가 유전자 염색체 변화에 의해서 암세포로 변화가 됐다. 그렇다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유전자나 염색체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유전자나 암세포, 유전자나 염색체의 변화, 돌연변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암세포가 치료에 잘 반응을 할 것이냐, 재발을 잘 할 것이냐, 치료에 잘 반응을 안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 즉,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매우 어려운 반면에 얼마나 퍼졌냐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렇지만 급성골수백혈병은 전신적인 병이니까 얼마나 퍼졌냐는 얘기하기 어렵다. 대신에 암세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유전자나 염색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유전자나 염색체를 가지고 병이 치료가 잘 될 것이다. 또는 중간이다. 또는 치료가 좀 잘 안 되거나 재발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좋은 예후, 중간 예후, 나쁜 예후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기냐는 없고 예후가 좋냐, 중간이냐, 나쁘냐는 있다. 그런데 그것은 백혈병 세포가 가지고 있는, 즉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이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표적으로 할 것이냐, 즉 우리가 표적항암제라는 것을 쓸 때 이 표적항암제가 특정한 표적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죠. 특정한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 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표적을 쓸 수 있는 거니까 표적이 없으면은 표적항암제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표적이 있냐 없냐를 아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급성골수백혈병에서 유전자나 염색체 검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병을 진단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후가 어떠냐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표적 치료제를 쓰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를 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